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가을에 열리는 G7,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7개 나라의 정상회담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상당히 부합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은 바로 극도로 혼란해지고 있는 세계 정세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왜? 리더의 위상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반 트럼프 현상은 지난번 탄핵 때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탄핵 시도가 있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일개 범죄에 대한 그 탄핵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근본 자질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인격적 그런 성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거는 마치 그 1970년대 닉슨이 탄핵에 임박하니까 할 수 없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의 중요성보다는 근본 자질에 대한. 선거가 이제 가을이니까 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 미국이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실정을 지금 했죠. 무능함을 보였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유능함 하나 가지고 했는데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뭐 중국보다도 못하고 한국보다도 못하고 뉴질랜드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솜씨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플로이드, 바로 그 유명한 I can't breathe라는 그 정말 외침 속에 죽어간 그 흑인 시위자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가 해온 일련의 그 은행은 정말 너무나 많은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죠. 한마디로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겠다. 이건 정말 나라를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약하면 시위를 하는데 군대는 계엄령 하에서나 나와야죠. 그냥 일반 상황에서 시위 잡느라고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적으로 이런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3년 반 동안에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너무 엄한 방자하게 굴었거든요. 소위 미국의 일방주의죠. 아주 정난하게 보여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 다 합친 것하고 미국의 하나의 국방력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미국이랬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1945년 이후로 60-70년 동안 겸손한 리더십을 행사했는 편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보장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5표 중에 1개, 거부권도 5개 중에 1개만 행사하는 걸로 하고 똑같은 상태로 그런 식으로 그걸 하면서 미국이 세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긴 했지만 절대로 오만하지 않았거든요. 다 의논해서 해가지고 여러분 아신 대로 유엔도 만들고 그죠? 그 이후에 세계화를 주도하고 그죠? 세계 기후 협약도 만들고 WTO를 만들고 그러면서 세계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 미국인데 이 미국이 트럼프가 오고부터 일방주의를 돌아선 거죠. 그죠? 여러분 세계 다른 강대국들이 얼마나 기가 찼을지 짐작이 가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미국이 이러한 핵 협상을 갖다가 그죠? 안보리,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이러한 핵 협약을
사인까지 다 하고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서 그걸 파기해버렸거든요. 최근에는 파리 기후협약회로부터도 탈퇴를 해요. 혼자서. 또 더 최근에는 WHO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무총장이 좀 꼴불견으로 군다고 해서 친중국적으로 군다고 해서 WHO에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유럽으로부터 여행객 제한할 때도 사전 통보를 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번에 그렇게 했고, 제일 이번에 백미는 독일이라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아닙니까?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일부를 한마디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마샬 펀드의 총재인 스미스 총재는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경멸의 분위기가 돌고 있어요. 지도자들 간에.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 모 인사가 익명으로 나온 것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발가벗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 나체로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조롱하고 웃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트럼프 욕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이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미국 국내적으로도 자기의 위상을 세계에다가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G7 회의를 워싱턴에서 9월 달에 잠정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소집을 했는데, G7 회의라는 것은 오래된 인스티튜션이죠.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세계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는 참 속닥하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그런 그 회의체인데, 여기에 메르켈이 뭐라고 했냐면은 난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군이 몇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예요. 방어를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 수반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매년 하는 행사에 트럼프 보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메르켈이 그 이후로서 뭐를 들은지 아세요? 내가 미국 정치에 이용되는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세계 정상들 모아서 폼 한번 잡겠다는 거, 그게 이용되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또 트럼프가 WHO라는 완전히 비군사적이고 세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기에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가장 충격적인 말은 메르켈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 독일이 반차이나 반중국 반차이나 동맹의 연대의 일원이라는 인상을 주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가슴에 비수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트럼프 임기 내내 트럼프 넘버원 아젠다가 반중국 아닙니까? 중국 길들이기인데, 독일같이 강력한 나라가 트럼프의 그런 운동에 나는 끼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의미심장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에 독일이 EU, 그 유럽연맹 거기에 수반적인 나라들 돌아가면서 강대국들이 왔는데 맞게 되면은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가시겠다. 이거는 트럼프의 거기에 정말 엿먹으라 하는 것이죠. 절만 마샬 펀드의 스미스 총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에 대한 투자는 이문이 남지 않는다는 인상이 지금 유럽에 강동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의 마크론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마크론의 그 미국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심정은 한마디로 안타까움과 분노다 이렇게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장인 토마스 고마르트가 표현을 하겠어요. 최우방국의 정상이 최강대국의 수반에 대해 정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은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폼을 한번 잡겠다는 워싱턴에서 이게 그냥 완전히 무산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끌어모은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수상, 브라질 대통령, 푸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메르켈은 안 오겠다 그러고 푸틴이 오는 데 대해서는 영국의 존슨 수상이 반대를 해요. 크림반도 그 침공 때문에 G7에서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부른다는 건 안 된다 하면서 반대했다는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거죠. 그런데 정말 의미가 큰 것은요. 이런 그 기류를 중국이 알아채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악사를 먹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겼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는 미국에 오는 수입품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매기는 거는 사실은 큰 게 아니죠. 예, 물론 클 수 있지만은 그야 뭐 돈 내면 되고 그 수출 안 하면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진짜 중국의 고통을 메기 위해서는 이 서방이 소위 G7이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야지 중국이 고통을 받는 거죠. 왜? 중국에 고통받게 하면 일방적으로 중국만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을 다 수입하고 있고 예? 그래서 부품도 서플라이 체인 예? 그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무려 1조 달러의 돈을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예.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모아갖고 있어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의 7, 80%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진짜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서방 국가들이 이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걸 중국이 알게 된 거예요.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렇게 무참하게 창피를 당하면서 포기했던 홍콩 지배 공작, 소위 보안법이라는 거를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법을. 불과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미국이 지금 가장 약할 때 이걸 갖다가 시작한 거예요. 작전상 후퇴했다가 지금 온 겁니다. 이 중국 보안법은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죠, 다들. 왜? 중국에게 줄 수 있는, 미국 혼자서 줄 수 있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연대가 불가능한 데다가, 홍콩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받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이 모양입니다. 97년에 홍콩이 중국의 양도 반환될 때만 해도 홍콩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3%도 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홍콩 산업이라는 건 전부 금융인데 금융은 공장 옮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바로 옆에 마카오 있죠. 상해도 있죠. 휴양지인 하이난성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홍콩의 금융산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만 가지고 그 IT 인프라만 갖춰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지금 결행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저지할 만한 국내적, 국제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홍콩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달리 홍콩의 재벌들이 중국 보안법 이거 시행에 대해서 속속 그걸 지지하고 나서고 있고 학생들의 그 반중국 운동도 지금 힘이 너무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중국의 무력은 또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중국이 지금 핵무기가 수백 개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지만 ICBM도 있고 근데 중국한테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소위 말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개발됐다는 거죠. 소위 등풍 17, 마하 10이 넘는 소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들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너무 큰 곤경에 처해 있죠. 근데 그동안에 자랑하던 경제 성과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없이. 그러나 다행히 무력을 쓰기는 어느 나라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소용돌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인가? 정말 우리 같은 약소국은 핵무기를 가진 적대적인 국가를 바로 몇십 리 밖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단국으로서 경제가 수입 수출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전의 나라로서는 정말 이 고래 싸움에서 자칫하면 등 트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죠.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제가 볼 때는 외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 하에서 아마추어 외무장관에 참 너무나 많은 걸 치렀는데요, 대가를. 지금 현재 그 새로운 또 도전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갖다가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외교가 이제는 경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어떤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